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할 텐데, 먼저 일정을 말씀드리고 한번 이렇게 전체 한번 대화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텍스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양이를 버리다 하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1974년 핀볼을 하는데, 이 핀볼은 다 좋은 작품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 소설이 지금까지 15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핀볼은 이제 두 번째 장편 소설인데, 앞에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 청년들이 방황하고 이러고, 제가 하는 얘기도 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핀볼을 하면서 양을 쫓는 모험을 같이 좀 후반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쫓는 모험이 이게 3부작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하고 맞짱 뜨는 이야기예요. 아주 너무너무 강력한 군국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양을 쫓는 모험은 그냥 별장이 나중에 펑 하고 터지는 걸로 끝나고, 태엽 갖는 기계는,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와 싸우는 이야기가 양을 쫓는 모험, 그다음 태엽 갖는 기계, 그 다음에 기시단초 고로시라고 기사단장 죽이기. 요게 이제 난징 학살 이야기가 세 군데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안 읽은 사람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냥 쓰레기다, 뭐 연애소설만 쓴다, 섹스소설만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투쟁이 있는 거죠, 이 내부에서.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있을 때도 우익들이 무라카미 하루키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번역했던 양석일 선생님, 짜이니치, 한국인이죠. 제일 한국인. 선생님도 몇 번은 이사 가고 그랬어요. 암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익들의.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그저께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작가들이 이렇게, 제가 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정도 쓴다는 건 굉장히 용기를 낸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진짜. 그래서 양을 쫓는 모험 보면은 그 양이 구구들의 모습이잖아요. 소설에 나와요. 그냥 구구라고. 제가 해설한 게 아니라, 구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사람이 양 같은 거죠. 그죠? 홋카이도도 이제 우리 이 소설을 읽고, 저랑 같이 이제 이 소설의 배경지가 되는 곳을 다녀온 분들이 계세요. 같이 다녀오셨는데, 그 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역에, 홋카이도 역에 이 양을 쫓는 모험 문학관이 조그맣게 마련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양들이 시각이 제로밖에 안 되죠, 양들은. 그래서 보면은 막 집단으로 죽는 유튜브 이런 거 많잖아요, 양들이. 맨 앞에 있는 양이 쫓아가다 막 절벽에 막 줄져서 다 죽고 막 이런 것들. 양 한 마리 앞에서 잘못되면 시각이 또 멀리 보지 못해서 그냥 줄줄 쫓아다니는 일본인들의 모습. 그럼 마치 여행 갈 때 깃발 하나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일본인들을 상상하게 하는데, 양을 쫓는 모험.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양을 쫓아서 그 양의 정체를 쫓아가는 모험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도 이제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여러 제국주의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공전의 히트를 쓴 게 노르웨이 숲이죠. 이제 양을 쫓는 모험까지는 이 책을 쓰고 또 위험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갑니다. 그리고 1973년에 핀볼을 치고 본인이 이제 별로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익들의 뭐 이런 반응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에 가서 생활하면서 손으로 쓴 소설이 노르웨이 숲이란 말이에요. 노르웨이 숲을 이렇게 공항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하게 썼는데, 본인이 의도치 않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부터 하루키 신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싱턴의 유령 단편 소설을 좀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해변의 카프카도 우리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댄스. 태엽 감는 새. 요걸 제가 태엽 감는 새를 좀 집중해서 할 거예요.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으로서의 소설가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건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설은 아니지만 한번 꼭 다뤄야 된다. 이건 정말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요걸 한번 꼭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자이 오사무가, 여러분 인간 실격만 보고 다자이 오사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자이 오사무의 달려라 메로스, 하시루 메로스, 이거 꼭 읽어야 돼요.
다자이 오사무의 문학의 정점은 이 단편집 달려라 메로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신격만 읽고 다자이 오사무를 인간 실격의 작가로 기억을 하죠.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근데 이 책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육회, 통쾌 이러한 것들이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좋아했던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든지 뭐 일본 작가들 전혀 인용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는 몇 번 이제 좋아한다고 예를 들죠.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는 이때 달려라 메로스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단편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가실 때 이렇게 꼭 들고 오늘은 요거 읽겠다 해가지고 저는 한 4박 5일, 3박 4일 여행 갔을 때 요런 거 하나 들고 가서 이제 다 헤어지면 저녁에 제 방에 가서 막 읽어요. 그러면 여행 끝나면 꼭 한 권씩 읽고 와요. 어디 외국이나 어디 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Q84를 읽는데 이건 조지 오웰의 1984를 오브제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지 오웰하고 이거 한번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토피아 소설, 유토피아 소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요즘에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김초엽의 SF 소설과도 좀 비교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지금 읽히고 있죠. 김초엽 소설이. 그래서 김초엽이라든지 이런 미래 소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자키 스크로 그가 순례를 떠나네. 아우 저는 이걸 정말 순례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숙대생들 9명 여학생들 데리고 9박 10일 동안 타이완을 다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단편,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면 여러분들 장편만 생각하시는데 15편의 장편만 생각하는데 단편이 기가 막혀요. 진짜. 단편.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보는 렉싱턴의 유령하고 이거하고 여자 없는 남자 이 중에 한 편이 지금 영화화 됐죠, 그죠? 그래서 아카데미상 외국어 부분 상도 타고 뭐였죠? 이게 드라이브 마이카, 그죠? 드라이브 마이카. 그래서 요게 이제 영화화 됐던 드라이브 마이카 아카데미 외국어 상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배경이 되는 것도 이제 홋카이도에 이제 찾아갔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시단초 고로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3부작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을 쫓는 모험하고 태엽 깎는 새하고 기사단장 죽이기는 그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을 침략했던 제국주의에 대한 고발이죠. 고발이고 개인의 전쟁입니다. 자기만의 투쟁이고.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태엽 깎는 새하고 좀 구조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 한 10여 년 차이를 두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키의 자서전이죠. 1인칭 단서 이거는. 하루키가 쓴 자기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73세에 쓴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단편집이에요. 단편으로 쓴 자기 고백. 근데 그저 판타지와 현실이 막 믹스되어 있는 73세의 노인이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썼던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도시 불확실한 별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먼저 질문으로 왜 하루키인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쓰는데 예를 들면 뭐 가라다니 고진을 고진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가라다니 고진은 거의 일본에서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데리다급이죠. 가라다니 고진은 우리가 고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무라카미라는 성이 하도 많으니까 하루키라고 부르는 게 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무라카미 류라는 그 후배인데 무라카미가 늦게 데뷔했어요. 한 4, 5년.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유학 갔을 때는 막 무라카미 류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뭐 비교도 안 되죠. 무라카미 류는 뭐 거의 작품 활동이 없는 정도로 71세인가 그랬죠. 70 몇 세죠? 지금 4세인가? 72세인가 그럴 거예요. 무라카미 류가 현재. 그런데
그 거의 작품, 그러니까 무라카미류하고 서로 혼동되니까 그냥 하루키라고 부른 부분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름을 부르면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져요. 우리 학생들도, 제 수업 듣는 일본 학생들도 이제 조금 친해지면 은교 센세이 그래요. 김 센세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친밀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용인해주고, 그렇게 부르면은.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키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세계화 전략, 마케팅 효과도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계속 쓰고 있다는 말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명사처럼 굳어져 버렸죠. 근데 제가 하루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기억하시죠?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이시기도 한데, 유정호 교수님은 그냥 쓰레기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루키. 근데 제가 이제 상실의 시대를 읽었을 때는 한국에 없는 소설인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한국의 미학은 뭐나요? 이분법이에요. 한국의 유교 윤리적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선악이 분명하고, 그래서 뭐 순수문학도 그렇고, 늘 이양대립인 문학이에요. 양반문학, 정말 프롤레타리아, 그 머슴들의 하층, 민중의 문학, 그 다음에 뭐 친일문학, 뭐 아니면 뭐 항일문학, 그죠? 그 다음에 뭐 친독재문학, 뭐 참여문학, 사회문학, 뭐 순수문학, 뭐 이런 식으로 이양대립을 윤리로 판단을 해요, 문학은. 근데 일본 문학은 그게 아니에요. 일본 문학은 제가 엔토시아코 바다와 독약할 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국화와 칼에 나온 그 말이 맞아요. 예. 뭐 죄의식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 칠판에 쓰면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일본에서 잘 안 보신 분 계실 텐데, 죄인이라고 제가 썼죠? 죄인이라고. 그죠? 이거를 자인인 찌미비또 이렇게 써요. 두 가지로 써요. 그 자인인이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 수를 얘기하는 거고, 찌미비토는 종교적인 죄인이에요. 찌미비토. 이 개념이 없다고요. 찌미비토. 찌미비토. 예.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윤리적인 죄. 그러니까 이 의식이 굉장히 엷어요. 그래서 하지라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죠.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면은 하지, 들키지 않으면은 수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범죄라고. 나쁜 일을 저질러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유교적 죄의식이 개신교의 죄의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장로교라는 것이 그 그릇에 들어왔다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주자학의 죄의식이라든지 어떤 윤리의식이 개신교의 칼비니즘하고 비슷해서 들어왔다. 근데 일본의 그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무사도라고 하는 것들, 무사도라고. 어떤 의리라는 것이 죄의식보다 중요하죠. 길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정호 교수 같은 경우는 하루키 문학을 쓰레기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한두 번이 아니라 글로도 쓰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루키 문학을 솔직히.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수업을, 와세다 대학에 제가 임용됐을 때가 98년인데, 이제 여러 수업 중에 하나가 그 일본 문학이 이제 번역학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학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고, 한국 문학이 이어령 선생님 책 가지고 뭐 찌지미노 시코,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런 책들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는가, 이런 걸 이제 공부하고 뭐 시험도 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 뭐 1, 2년 유학 갔다 오는 학생들이죠. 근데 노르웨이 숲을 이제 지금 하는 거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런 거 하면은 특히 몇 학생이 울어요.
여기서 나오는 상실이라는 키워드가.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상실에 대한 개념이 너무 큰 나라예요. 어릴 때부터 늘 죽음을 경험하고, 절대로 수업 시간에 지진 얘기하면 안 돼요. 전 그거 모르고 몇 번을 실수를 했어요. 그냥 니가 다 지신가 없겠단 데쇼. 그래. 저 또 잤는데 쓰네. 그리고 몇 번 얘기하면 창가에서 누가 훅 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요. 친척이나 누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번 지진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몇 년 전의 지진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뭔가 연결되는 거예요. 친구가 죽었다든지. 그러니까 그 지진을 가장 무서워하죠. 일본 사람들이 1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진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상실을 보고 이 무라카미 하루키 책의 상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실이 주제예요. 그 상실을 나구사메로 위로하고, 위로하고, 이슈노 나구사메로 됐어요. 네? 일종의 위로제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헤베르 카프카를 읽고는 아차 속았다는 느낌도 들을 때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쓰레기인가, 마약인가, 비타민인가, 코카콜라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비타민이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마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무라카미 하루키 책 재밌어. 이 정도로 읽기로. 야기도 하고, 음악도 많이 나고, 요리 레시피 재밌잖아. 그냥 요리하는 거 얼마나 많이 나와. 원래 요리를 자기가 카페를 경영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요리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이 읽을 때는 다르게 읽는다. 그리고 세계인이 읽을 때도 그렇게 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공감을 가졌다. 그걸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